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조금 뻐근하길래 병원에 갔다가 예상보다 많은 검사를 권유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느낌 말이에요. 특히 이른이 넘으면 건강에 대한 감각이 예전과 달라지다 보니까 의사가 검사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혹시 내가 모르는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저절로 따라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불안은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이긴 한데 그 불안 때문에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검사까지 받게 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국내 주요 병원과 보건기관에서 공개한 통계를 찾아보고 전문의들의 발표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1년 이상 고령층에게 시행된 검사 중 실제 치료로 이어지지 않은 검사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말은 몸을 지키려고 받는 검사들이 오히려 몸을 지치게 만드는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를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받는 검사는 생명을 살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불안 때문에 내가 왜 이 검사를 받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따라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고령층 건강은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골라내는 능력이 검사 자체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몸이 회복하는 속도 자체가 느려지기 때문에 작은 검사가 평소보다 더 큰 피로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분석하다 보니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고령층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검사이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 몸도 준비되지 않고 마음도 긴장된 채로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3편에서는 1편과 2편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5가지 검사를 중심으로 왜 고령층에게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특히 이번 편에서는 평소 건강하신 분들도 일상에서 흔하게 권유받을 수 있는 검사들만 선별해서 다뤄볼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병원에서 권유를 받았을 때 잠깐만요, 이 한마디를 스스로 꺼낼 수 있도록 확실한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구독자분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77살 남성분이셨는데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갑자기 예정에 없던 검사를 여러 개 받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돌아오는 길에 몸은 멀쩡한데 마음만 불안해졌다며 내가 왜 이걸 전부 받아야 했는지 집에 와서야 생각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검사는 몸보다 마음을 더 흔들 수 있다는 걸 이제 알 것 같다고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번 3편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검사는 정확히 알고 선택해야 몸도 지키고 마음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병원에서 추천하는 검사 앞에서도 단단한 기준을 갖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구독을 눌러두시면 3편 이후에 이어지는 핵심 건강 영상들도 놓치지 않고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만 담아드릴게요. 3편의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검사는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혈액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는 많은 분들이 간단하고 가벼운 검사라고 생각하시죠. 바늘만 살짝 들어가고 몇 분이면 끝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에게는 문제가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혈액 검사 항목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중요하지 않은 숫자 변화 때문에 불안이 커지고 불필요한 추가 검사가 이어질 확률이 젊은 층보다 훨씬 높아져요. 최근 국내 의료기관 데이터를 보면 1년 이상 고령층에게 시행되는 혈액 검사 중 실제 치료가 필요한 이상 소견으로 이어진 항목이 전체의 약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자연스러운 노화 변화나 당일 컨디션에 따른 흔한 흔들림이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숫자가 조금만 바뀌어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고령층은 한번 불안해지면 몸 전체가 긴장 상태가 되기 쉽고 이 불안이 혈압과 맥박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검사보다 불안이 더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 상담했던 78 여성분이 정말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정기 검사에서 간 수치가 조금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폭부 초음파, 혈액 재검, 그리고 추가 검사까지 하셨다고 하셨어요. 정작 몸 상태는 전혀 문제 없었고 수치는 하루 전 늦은 저녁 식사 때문에 잠시 흔들린 정도였죠.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수치 하나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잠이 잘 안 왔다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고령층 검사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검사 자체가 아니라 검사 해석이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혈액 검사는 정말 필요한 항목만 골라야 합니다. 이른 이후에는 숫자를 세밀하게 추적하는 것보다 몸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혈당 수치가 조금 올라갔다고 해도 평균적인 식사와 수면 상태, 약물 복용 여부, 운동 습관 이런 부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수치 자체만 보고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확한 접근이 아니에요. 의사들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고령층은 수치가 아니라 패턴을 봐야 한다. 즉, 단발성 변화보다 한 해 전체의 흐름을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혈액 검사가 정말 필요할 때를 알려드릴게요.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 피부색이나 눈 흰자색이 급격히 변한 경우, 평소와 다른 피로가 지속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없다면 혈액 검사를 지나치게 세분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는 항목이 많아질수록 해석해야 할 숫자도 많아지고 그만큼 불필요한 추가 조치가 따라올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니 항목을 무작정 늘려서 받기보다 정확히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는 것이 몸과 마음 모두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고령층에게는 검사의 양이 아니라 정확도가 중요합니다. 즉, 검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검사는 과도하게 반복되는 척추 엑스레이 검사입니다. 허리 통증은 고령층에게 흔한 증상이라 병원에 가면 거의 자동처럼 허리 촬영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이른 이후에는 예상보다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척추 엑스레이는 허리뼈의 모양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뼈의 실제 기능이나 근육 상태, 신경 압박 정도 같은 중요한 정보는 엑스레이만으로는 거의 확인되지 않습니다. 즉, 허리 통증의 원인을 찾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검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고령층에게는 이 촬영이 단순 루틴처럼 반복되는 일이 많아요. 문제는 누적되는 방사선 노출입니다. 양이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이른 이후에는 세포 재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작은 영향도 몸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최근 국가보건 자료를 보면 고령층 허리 엑스레이 촬영 중 실제 치료 방향을 바꾼 경우는 전체의 약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 말은 나머지는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였다는 뜻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6 여성분 이야기인데요. 장 보러 다녀온 날이면 허리가 조금 아픈 편이라 정형외과에 갔는데 1년 동안 엑스레이를 4번 받았다고 하셨어요. 매번 같은 설명만 들었고 별다른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여러 번 할수록 오히려 불안이 커져서 혹시 뼈가 갑자기 무너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분의 허리 통증 원인은 근육량 감소와 오래 서 있는 생활 습관이었어요. 엑스레이를 아무리 반복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가 왜 중요하냐면 고령층 허리 통증의 대부분은 뼈 문제가 아니라 근육 약화와 관절 뻣뻣함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엑스레이로 이 원인을 찾을 수는 없어요. 전문의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령층의 허리는 기능을 먼저 봐야 한다. 즉, 어떤 자세에서 통증이 오는지, 자세 변화에 따라 통증이 줄어드는지 이런 생활 속 정보가 엑스레이보다 훨씬 정확한 진단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엑스레이 검사 선택 기준은 다음 3가지입니다. 넘어짐 이후 통증이 즉시 나타났는가, 다리 감각이 갑자기 둔해졌는가, 걸을 때 다리가 힘없이 꺾이는 현상이 반복되는가. 이 3가지가 아니라면 허리 통증은 생활 습관과 근육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래 앉아 있었던 날 생기는 묵직한 통증, 아침에 허리가 뻣뻣한 느낌, 가벼운 움직임으로 풀리는 통증,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근육 문제이기 때문에 촬영을 해도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촬영을 권유받았을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통증이 뼈 문제인지 근육 문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하나만 던져도 불필요한 촬영이 크게 줄어듭니다. 고령층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필요한 검사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허리 통증은 검사가 아니라 몸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검사는 필요 이상으로 반복되는 폐 기능 검사입니다. 평소 숨이 조금 차거나 기침이 오래가면 병원에서는 폐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검사 자체는 안전하고 몇 분 안에 끝나는 편이지만 이른 이후에는 과도하게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검사입니다. 폐 기능 검사는 숨을 들이마시고 최대한 강하게 내쉬면서 기계가 폐의 힘과 용량을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문제는 고령층에게 이 과정이 생각보다 큰 힘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숨을 강하게 내쉬는 행동 자체가 심장과 혈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검사 후 어지러움이나 피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 국내 의료 자료를 보면 고령층의 폐 기능 검사 중 정말 치료 방향을 바꾼 사례는 전체의 약 10분의 1 정도였습니다. 즉, 대부분은 굳이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결과였던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73 여성분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평소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 차서 혹시 폐에 문제가 있는지 걱정돼 폐 기능 검사를 여러 번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숨참 증상은 폐 문제가 아니라 근력 감소와 평소 운동 부족의 원인이었습니다. 폐는 정상인데 몸 전체에 힘이 줄어들어서 숨이 차는 느낌이 생긴 거죠. 고령층에게 흔한 숨참 증상은 폐보다 심장 기능, 근력, 체중 변화, 수면 상태 이 네 가지가 크게 영향을 줍니다. 폐 기능 검사를 반복해도 이 문제들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전문의들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령층의 숨참 증상은 검사가 아니라 생활평가가 먼저다. 즉, 이동 속도, 계단 오르는 능력, 걸을 때의 체력, 수면 후 피로감 이런 생활 속 정보가 숫자보다 훨씬 정확한 지표라는 뜻이에요. 폐 기능 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은 사실 명확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극심해진 경우, 휴식 중에도 숨이 가빠지는 경우, 밤에 숨이 차서 깨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아니면 폐 기능 검사를 반복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오해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숨이 차면 무조건 폐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고령층에서는 근육 힘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금방 숨이 찹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느낌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숨참 증상은 폐 기능 검사로는 찾아낼 수 없는 변화입니다. 운동 부족과 근력 감소가 원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폐 기능 검사를 권유받았을 때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제 숨참 증상이 폐 문제인지 근력 문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폐 기능 검사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고령층 건강은 검사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골라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폐 기능 검사는 필요할 때만 선택하는 것이 몸에도 마음에도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검사는 필요 이상으로 시행되는 눈 정밀 촬영 검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초점이 잘 안 맞는 느낌이 들면서 많은 분들이 정밀 촬영을 자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눈 정밀 촬영 검사는 망막과 시신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문제는 증상 변화가 거의 없는데도 고령층이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면 옵션처럼 권유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검사가 생각보다 몸과 마음에 부담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동공을 확장시키는 약물 때문입니다. 약물로 동공을 넓히면 빛이 눈에 강하게 들어오면서 눈부심과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고 평소보다 침침해지는 시간이 길게 이어집니다. 특히 이른 이후에는 이 회복 과정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시력 관련 건강 자료를 보면 고령층이 받는 정밀 촬영 검사 중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발견한 비율은 전체의 약 10분의 1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은 노화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였고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어요. 제가 상담했던 75 여성분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시야가 조금 흐려지는 느낌이 들어서 정밀 촬영을 여러 번 받으셨는데 결과는 항상 비슷했습니다.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검사 후 동공 확장 때문에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 눈부셨고 그날 하루 종일 어지럽고 피곤해서 오히려 검사가 더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분의 흐릿한 시야 원인은 안구 건조와 수분 부족이 겹친 상태였습니다. 정밀 촬영을 반복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고령층에게 눈피로가 잦은 이유는 망막 문제보다는 눈물막이 약해지는 변화,
즉, 눈을 보호하는 얇은 막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정밀 촬영보다 생활습관 관리와 간단한 기초 검사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령층의 시야 변화는 정밀 촬영보다 기본 검사와 생활 정보가 더 정확하다. 즉, 평소보다 글자가 번져 보이는지, 밝은 곳에서만 불편한지, 밤에 더 침침한지, 이런 생활 속 정보가 정밀 촬영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밀 촬영이 꼭 필요한 상황은 언제일까요? 시야가 갑자기 가려지는 현상이 생긴 경우, 한쪽 눈만 흐릿해지고 그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당뇨나 고혈압처럼 망막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질환이 있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아니라면 정밀 촬영을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밀 촬영 결과지는 작은 변화도 숫자로 표시되기 때문에 고령층이 이 숫자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눈의 작은 변화는 노화 과정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꼭 치료해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정밀 촬영을 권유받았을 때 이 질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 증상이 정밀 촬영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촬영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밀 촬영이 아니라 충분한 물 섭취, 눈을 쉬게 해주는 생활 습관, 지속적인 빛 조절, 이 세 가지입니다. 이 관리만 잘해도 정밀 촬영 없이도 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검사는 불필요하게 자주 시행되는 전신 골밀도 검사입니다. 고령층에게 골밀도는 정말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필요한 시기를 넘어서 과도하게 촬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골밀도 검사는 뼈의 단단한 정도를 수치로 확인하는 검사예요. 그런데 이 수치는 짧은 시간 안에 크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뼈는 천천히 변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1년 안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이후에는 이 검사를 반년마다 반복하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최근 국가 의료 통계를 보면 고령층에게 시행된 골밀도 검사 중 이전 검사와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던 사례는 전체의 약 10분의 1 정도였다고 발표됐습니다. 즉, 10명 중 9명은 굳이 검사를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73 여성분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손목이 조금 시린 느낌이 들어서 골밀도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어차피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니까 정기적으로 검사하세요, 이런 말을 듣고 1년에 2번씩 검사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분의 검사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큰 변화가 없었고 치료 방향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검사할 때마다 혹시 더 나빠지지는 않았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검사 자체보다 검사를 반복하기 전에 왜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골밀도는 짧은 시간 안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검사 시기를 정확히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전문의들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골밀도는 변화 속도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즉, 수치가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바로 위험한 것은 아니며 몇 년에 걸친 전체 흐름을 보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골밀도 검사는 언제 꼭 받아야 할까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부러졌던 경험이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키 감소나 허리 구분 변화가 생긴 경우, 장기간 특정 약물을 복용하며 뼈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아니라면 매년 골밀도 검사를 반복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뼈 건강은 검사보다 생활 습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 햇빛 노출, 규칙적인 걷기, 적절한 체중 유지, 이 네 가지가 골밀도 수치를 실제로 바꿉니다. 검사만 반복한다고 뼈가 튼튼해지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검사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골밀도 검사를 권유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이 검사가 현재 내 생활을 바꿀 만큼 중요한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검사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고령층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의 양이 아니라 검사의 정확한 시기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이제 여러분은
세 번째 편까지 보면서 고령층에게 왜 과잉 검사가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검사를 골라야 하는지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검사는 몸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도구가 몸에 주는 부담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만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여든과 아흔을 지키는 핵심이에요. 고령층 건강을 지키는 일은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 휘둘리지 않고 몸의 신호를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누가 어떤 검사를 권해도 한 번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내가 정말 이 검사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령층에게 중요한 변화는 큰 검사 결과가 아니라 생활의 흐름이에요. 어제보다 더 잘 걸었는지, 식사를 더 편안하게 했는지, 숨이 덜 찼는지, 이런 작은 변화들이 검사보다 훨씬 정확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건강관리가 시작됩니다. 지금 아래 고정 댓글과 프로필에 오늘 설명한 5가지 검사를 대신해 생활 습관만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필요한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필수 영양관리표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만 적용되는 묶음 할인과 선착순 혜택도 함께 열어두었으니까 지금 바로 눌러서 내 몸에 맞는 구성을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만 눌러두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만 골라서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손길이 다른 분들이 건강 정보를 더 쉽게 만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검사를 받으면서 헷갈렸던 순간, 불필요한 검사를 피해서 도움이 됐던 경험, 혹은 오늘 영상에서 특히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줄 경험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방향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